진짜 무서운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이 끝났습니다. 원전이 끝난 게 아니고요. 탈원전이 끝났다고요. 우리가 끝났죠. 그건 뭐냐면은 산업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할 때 사실상 탈원전을 끝내겠다고 보고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국민적 민도랑 상관이 있어요. 원전은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사고가 안 나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민도가 높은 나라 독일은 이미 후쿠시마 이후에 제일 먼저 탈원전 선언해서 가고 있거든. 탈원전 선언해서 간 만큼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근데 윤석열 마인드에는 그게 없잖아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해.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고 생각해.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말한 사람이야. 그러니 뭐 원전은 싼 전기라고 생각하는 그 모질 같은 인식. 다시 말씀드려요. 원전 비용에는 그 원전에 관련돼 있는 폐로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 비싼 에너지라고. 싼 전기가 아니라. 사실 그거를 숨기려고 계속해서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이 낮아지는 것 같은 착시가 보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감자 사태 혹시 아세요? 아일랜드 감자 사태라고 18세기인가 17세기인가 있었어요. 아일랜드에 이제 워낙 땅이 척박하니까 감자를 주식으로 한 거예요.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고 키우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온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감자만 키운 거지. 근데 감자 잎 마름병이라는 질병이 돌면서 감자를 씨알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한 해 겨울 동안 아일랜드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잉글랜드의 수탈이 계속됐었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국가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나에 의존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식량 자급이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감자 잘 캐는데 이걸 왜 다변화해? 여기에 꽂혀버리니까 감자 잘 자라니까 문제 없잖아 하고 키우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뭐든지 다 다변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다 영역화하는 게 현재의 트렌드고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의존량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미 그 그린 텍소노미 같은 거 이제 하면서 2045년,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원전을 제한을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원전에 대한 의존을 늘려버리잖아요.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후쿠시마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에서 폭격기들이 폭격해가지고 원자로가 아직 노신까지 폭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든 거예요. 가정적 사고일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 원전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천연가스 문제 있고 하니까 그린 텍소노미를 조정을 해서 원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쉽게 말해서 아주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원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제도적이 됐건 과학적이 됐건. 근데 거기에 대한 의존을 늘리겠다라는 판단은 지금 당장 원전이 안전하고 싼 에너지다라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라는 단위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최소한 100년을 보고 입안을 해줘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스에다가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이 탈원전이라는 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자체를 시작도 못했어요. 오히려 새로 지었던 원전이 있어갖고 원전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됐지. 실제로는 탈원전 하지도 못했네. 근데 이게 장기적 과제가 됐잖아요. 60년, 70년 걸려서 서서히 하겠다. 서서히 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나 LNG 비중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거거든. 전환하는 과정에서 쓰는 거니까. 이런 건데 지금 그 신한울 1, 2호기 화면 한번 보세요. 신한울 지금 공사가 중단됐던 거로 지금 이거 재개하겠다 그러는 거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전 현황 한번 볼까요? 작년 7월달 기준인데 이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울이 있고요. 신한울이 있고 여기 색깔 보시면은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운영 중인 곳이고
까맣게 돼 있는 곳 있죠. 월성 1호기하고 고리 1호기만 지금 연구 정지된 상태예요. 이거 하나 죽이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고. 신한울 지금 이게 이제 건설 중이야.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도 짓겠지.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건데 이거를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할 때 원전 비중 목표가요.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겠다는 거야. 18%로. 2030년까지. 앞으로 8년 후에 낮추고 LNG는 20에서 37로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올리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윤석열 한번 볼까요? 윤석열은 대선 기간 중에 지금 그 제시했던 발전 비중 목표가 원자력을 최대 35%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18%까지 30년까지 낮추겠다는 거고 윤석열은 임기 내에 최대 3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의 2배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올해 1월 달 비중으로 원자력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30%. 정확히는 29.4%입니다. 요거를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는 거고 윤석열은 30%이던 거를 35%로 올리겠다는 거고. 이게 원전이라는 것이요. 어르신들 답답해 뒤지겠는 게 이건 사고가 나선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요소, 불안전 요소가 있으면 이건 안 하는 것이 맞는데 대체가 안 된다면 서서히 빼는 게 맞다고. 세상에 어느 선진국가에서 원전 비중을 올린 나라가 있어요. 원전 비중을 올리게 되면 다른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기술이 떨어진다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을 다시 탈원전을 지금 중단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탈원전을 중단을 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 탈원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원전이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정해진 게 법으로 정해진 게 30년이에요. 근데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원전이 30년 지나면 또 고쳐 쓰고 연장하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30년짜리 연한인데 40년 쓰고 50년 쓰려고 해. 짓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직 쓸만한데 왜? 근데 이미 원전은 한 10년만 쓰기 시작하면 균열 가고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원전 주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 줄 아세요? 기형아 출산이 일반 지역보다 내가 알고 있기에 3.5배가 높아요. 방사능 때문입니다. 그게 바다든 공기든 간에. 원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그 원전에서 일상적인 거라고 하지만 방사능을 배출하잖아요. 그 방사능을 먹고 자란 물고기를 먹으면 임신하는 순간 그게 쌓이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전기야? 재개발, 재건축 엄청 좋아하면서 이거는 또 재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 사실 비행기도 30년 쓰면요. 그때부터 노후 비행기고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비행기가 제공호예요. 40년 됐어요. 맨날 추락해요. 그러니까 새 비행기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 하나가 추락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하고 원전이 박살나서 얻을 수 있는 피해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거를 수명을 넘겨서까지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경주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최고의 유적 도시에 방폐장이 있어요. 방사능 폐기물을 모아두는 곳. 거기 꽉 찼어 지금. 우리를 모두를 유적을 만들어버릴 셈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폐장을 또 어디에 만들 거냐고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정말 모질입니다 이 인간은. 그래서 조금씩 방사능 비율을 줄이고 여러분들 아마 여행 국내에 가보신 분들 보면은 웬만한 바닷가에 풍력발전소 엄청 많이 세워지지. 그렇죠. 근데 난 그것도 멋있던데 그 바람개처럼 되게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태양광, 뭐 풍력, 조력 또는 아까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위험 요소를 줄여가는 게 맞는데 지금 30%인 거를 35%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렇게 얼기설기 잘 모르는 무식한 자가 저러고 다니면 국가가 기본적으로요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못 따라가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요.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야 이게. 뭘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 몰려다니면서 원전이 원천 기술이네 뭐네 북부 유출이네 뭐 이런 개소리하고 자빠져 쉬었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반말하기 전에. 그 방사능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미국이 네바다 사막에서 핵실험하는 이야기 알죠? 핵실험하는 사막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이걸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 그리고 고글 하나 나눠주고 핵폭탄이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폭발하는 걸 보라고 해. 그거를 미국이 숨겼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거 사과한 사람이 아마 클린턴인가 그럴 거야. 미국이 그렇게 인체 실험한 적이 있다고. 그 핵실험이 나중에 히로시마 같은 데 떨어뜨리는 핵폭발이 되는데 그 핵실험으로 내가 한 10만 명 이상 죽었을걸? 그 실험만. 1920년대, 30년대에는요, 라듐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양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료수에다가 라듐을 포함해가지고 대량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음료를 광고한 골프 선수는 턱에 암이 생겨서 모두 다 붕괴해버렸고, 그리고 그 라듐이 또 뭐가 있냐면 시계 그 야광 있잖아요. 야광이 이게 라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소녀들이 붓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바르다가 하고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강 안암명 암 발생률이 치솟았죠. 라듐이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바보입니까? 아인슈타인 이미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때 이미 파인만 같은 과학자들 다 있었어. 근데 라듐이 안전한 물질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거야. 원자력은요, 방사선 에너지는 여러분들 DNA 단위에서 깨버려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네, 살아있는 게 아닌 존재를 만드는 게 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방사선이에요. 더 웃긴 게 방사선이 높은 데는요, 로봇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방사선 사고가 나면 사람이 들어가요. 기계를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소련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또 같이 망할 것 같아. 그게 체르노빌 사건이에요. 그렇죠. 군인들이 몇십만 명 투입해가지고 사건 수습하고 50만 그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문제는 원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원전 자체는 핵폭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에다가 원전을 지어서 발전을 했잖아. 근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해에서. 그래서 쓰나미가 엄청 몰려오다 보니까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냉각수 때문에 그래.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끊임없이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깨져버린 거야. 지진, 쓰나미 때문에. 그러니까 냉각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폭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신 윤 씨가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문제는 터지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후회의 수준이 아니야. 공멸에 가깝다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폭발로 인해서 사실은 대한민국한테 역전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난 영향. 일본이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12년 전에 후쿠시마 폭발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탈원전을 문 대통령은 계획만 세워놓고 사실상 해보지도 못한 거를 비중을 올리겠다고 말하는 모질이가 지금 당선자라고. 근데 산업부 이 새끼들 봐봐.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업무 보고할 때 월성원전 중단됐던 것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신한울 이런 거 다시 재개하겠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미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때 2011년이었나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때 일본산 어류 수입도 막 막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시장 가면 어르신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까마귀 고기를 구워 드신 듯이 다 잊어버리시고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젠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보기엔 윤석열과 싸워야 될 500가지 아젠다가. 근데 그 아젠다가 있잖아요. 이명박근혜 때 싸우는 아젠다랑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네. 보수 세력의 바지 하나가 딱 앉혀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론조사가 뭔 필요 있어. 나는 당선됐으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윤석열은 이명박근혜, 윤석열 이 세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가장 극우예요. 지금 포지션이. 교육이 안 됐다 보니까. 이명박은 중도에 가깝고요. 박근혜는 보수에 가까운데 윤석열은 극우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네. 자, 여러분 그 집회 안내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집회를 합니다. 저도 연단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광화문 또 가시면 또 집회가 있어요. 내가 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앞으로 집회할 일은 없겠지 했는데 한 2년 만에 검찰청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다시 집회를 하는.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인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입니다. 정권을 다시 찾을 때까지. 쫄지 말자. 민주국가를 다시 만들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명인의 마을, 저는 이 카페를 100만 카페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들만 몰려가셔도 지금 저기는 60만, 70만 되겠죠. 그렇죠. 가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아까 제가 구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숫자가 꽤 늘긴 했습니다만, 자, 57.6을 금방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남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